네, 그러면 10회 10회 맞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4페이지요. 자천자가 길을 자기가 운행해서 몇 분에 한 번을 운행하고 언제 운행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자기의 운행은 다르다며 의스대고 자기가 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편협한 사고를 하는데, 요즘 기술은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요즘이나 예전이나 다 비슷하죠. 자기들이 하는 수련이 제일 옳다고 하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기술에 대해서 설명한 건 제가 기술을 해봤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한 건데,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기를 얼마나 운행하고 몇 번 운행하고 어떻게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요즘 기를 가지고 하는 여러 수련법이나 운행법이나 그게 지금은 딱히 정해진다기보다 정해져 가는 중이라고 해야겠죠. 아직은 기수련이 역사가 그렇게 긴 건 아니라서. 그래서 여러 이론들이 있긴 한데 정말 어떤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지금으로서는 개개인을 분별하기는 어려워요. 정확하게 맞는 방법이 나올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꼭 옳다고 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자기 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나 운행하는지를 관심을 가지면서 해보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어서 그것도 위험하기도 한데, 기술료는 분명히 위험성이 꽤 많아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또 강한 만큼 자극도 심하고 그로 인한 몸의 여파도 심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병나기도 하고 부작용도 심하기도 하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한데, 이걸 재밌어 하거나 마음에 들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하는 사람은 하는 것인데 조심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지나치게 어떤 것이 맞다고 고집하지 않아야 오히려 부작용이 적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해보는 게 좋겠죠. 언제고 이건 해봐야 돼요. 기운행으로 공부 안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기운행을 할 수 있거나 연습을 해서 나름대로 자기 지식을 체득해야 돼요. 그러면 많은 이로운 점이 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걸 하라고는 안 하는데 알기는 알아야 되는 것이긴 하죠. 어떤 수도를 하든지 자기가 하는 것이 정법이며 다른 것은 삿되다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내려오는 악습인데 심히 어설픕니다. 나도 지금 내가 하는 것만 옳은 거라고 하고 있으니 나 역시도 별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옳다고 여기고 옳다고 강하게 주장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저라고 꼭 맞는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저를 비롯해서 어떤 것도 받아들일 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소양이라고 해야 되나? 소양이라 하면 너무 이상한가? 지적 추구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인 지적 추구 방법이에요. 무조건 옳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왜 옳은지를 자기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할 수 없으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알아내야죠. 그게 먼저죠. 세상에 있는 지식을 알아내기 전에 지식을 알아낼 수 있는 그것부터 공부해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세상의 지식을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삶의 이유이기도 해요.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내가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장하는 게 삶의 목적이라면 지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고민에서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게 내가 어떤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지 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나 모르고 있는 걸 알아야 되긴 하는데 그 이전에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걸 알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분별력부터 길러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먼저예요. 그걸 기르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게 좀 어려운 과정이에요. 신명이 일어남을 호흡이나 기수련, 명상, 호흡 등 이도 아니면 흥분시켜서 하든 욕구를 분출시키는 어떤 것이든 일어나기만 하면 되고, 이것이 나오면 내가 원하는 자체는 시간만 지나면 제대로 됩니다. 여기 흥분시키거나 욕구를 분출시키는 것은 기수련하는 곳에서나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고답적으로 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규칙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히 위험스러워 보이긴 해요. 기를 움직이는데 잘못 움직이거나 또 호흡이나 기타 명상이든 호수를 외우든 잘못하면 몸에 부작용이 생기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길을 운행할 때 다른 길로 빠져서 엄한 짓이 되거나 체하거나 아니면 상기 일어나거나 하면서 안 좋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흥분시키거나 욕구 분출은 분명히 제어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근데 기운행이라는 것도 꼭 이런 길로 가야 한다거나 이런 길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에 가는 길을 강하게 아니면 너무 답답하게 규정하고 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기의 기나 욕구가 분출되는 것을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으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기나 욕구가 어떻게 분출하고 분출해도 된다고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에 따라서 병이 되거나 병이 되지 않거나 하는 그런 주관적인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기를 흥분시켜서 하거나 욕구 분출시킨다고 해서 다 되진 않아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부작용이 생긴 이유는 답답한 생각이나 사고를 가진 경우이죠. 기는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거나 고집하면 분명히 그 외의 길로 가는 경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굳이 기 방향이라든가 운행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거나 고집하지 않는다면 기의 운행이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흥분시키거나 욕구 분출로 인해서 마구잡이로 움직이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심리적인 영향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을 이해해야 이 말이 이해돼요. 안 그러면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게. 자동으로 하는 것으로 쉽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하지 못하는 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신체처럼 딱 집중하거나 신경 쓰거나 손대는 곳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명일어남, 일상의 자천, 또 그 이후 등등 어쩌나. 기 운행을 자동으로 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물론 쉽진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고 지식의 나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자동으로 되는데, 근데 무조건 자동으로 생각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몸이 알아서 움직여준다고 쉽게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도 아는 만큼 알아야 자동으로 되거든요. 또 그것도 복잡해요. 이게 쉽게 됐으면 좋겠는데 자동으로. 근데 사람은 쉽게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잘 안 되기도 하죠. 자동인데 자동이 아닌 거는 자동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예요. 기가 자동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어떻게 자동으로 움직이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게 그렇게 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될 거라고만 알고 있으면 그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 보면 내가 썼으니까, 내가 말했으니까 자동으로 될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될지 자기는 관심이 없거나 잘 몰랐어요. 어떤 운행으로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면서 수련이 진행될 거라는 그 명확한 지식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은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어떤 과정을 거친다는 걸 알고 자동으로 된다는 걸 이해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자동으로 될 거로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딱딱하네. 이당 그 제목 신명인데 이 부분은 읽기가 상당히 그 쪽팔려요. 확실히. 창피해요. 그게 말이 이게 신명이라는 게 지금은 말하고 하는 게 더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게 초기에 쓰던 거랑 이게 처음에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거죠. 왜 이걸 썼냐면은 이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설명해 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수련서들이나 일반 알려진 곳에서는 잘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서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이걸 이해하기도 어렵고, 정말 이런지도 어려워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걸 상당히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요. 성격에 따라서 자기 제어를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 내면에 다른 자아가 있는 거나 그렇게 받아들이거나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분명히 이게 쉽지는 않아요. 대놓고 거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불편해하는 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수련하지 않거나 못하거나 하는데, 설명이 좀 유치해요. 그래서 읽기가 좀 그렇긴 한데 안 읽을 수는 없고. 뭐 다른 거 알고 싶은 거 없으세요? 우선 금방 읽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 좀 이상한 데나 더 설명해야 될 부분. 근데 기운행이 저절로 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기가 운행되는 경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경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생각보다 기나 수련의 목적, 의미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식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는 내 지식, 감정이 만들어낸 그 형상이거든요. 그냥 생명 기운이나 아니면 진기, 신장의 진기나 간의 정기나 뭐 폐기나 이런 식의 몸에 있는 기운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와 다른 깨우침이라든가 내가 이해한 거, 내 감정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것들이 그런 걸 움직이는 거라서 많은 걸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그 부분이 알고 있는 대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단전이라든가 임동맥 돌린다는 게 겉으로 보기엔 그냥 단전 만들고 임동맥 돌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단순히 단전이나 임동맥을 돌고 있는 건 아니에요. 돌고 있는 그 기의 질이 중요한 건데, 그 기의 질은 내 지적 수준에 맞는 그 무엇이에요. 지적 수준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단전이나 임동맥 돈다고 해서 그걸 수련됐다고 할 수 없어요. 그 기가 거기에 맞는 성장이 되어 있는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련을 제대로 하려면 정확하게 처음부터 이해할 건 이해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이해하면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우선 시키는 대로 하라 하고 하는 것들이 많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쉬운 방법, 쉽게 접근하는 방법들이 유행을 하는데,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밖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좀 더 수련하고 싶어 하거나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 하면 어느 정도의 지적 이해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련 과정, 기 운행 과정, 그리고 기가 뭔지, 수련이 뭔지, 도가 뭔지에 대한 이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돼야 거기에 맞는 기 운행으로 인한 자기 변형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전체적인 지식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수련한 사람들이 편협한 지식이라든가 상식적인 정도의 수준에서 수련하기 시작하면 좀 아쉬운 게 많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런 장황한 글들이 많이 쓴 건데, 어느 정도 전체적이고 입체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아까 그 기운행을 안 해도 나중에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하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다고. 근데 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되나요? 네, 자기 생각의 움직임이나 감정 움직임을 체크할 수 있어요. 생각이나 감정도 나중에 기로 변환되는 거거나, 아니면 생각이나 감정 자체가 기인데 내 생각을 보거나 느끼려면 기를 보거나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생각이나 감정 움직이는 걸 체크할 수 있거나 감지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기, 생각, 그리고 이 세상의 움직임에 대한 것들 또 감지할 수 있잖아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왜 느낄 수 있어야 되냐면 움직이고 있잖아요. 나도 움직이고 있고 이 세상도 움직이고 있고, 움직이면 분명히 감지되는 거고 감흥이 되는 거죠. 감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연습해야 돼요. 단순히 영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느낀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영감 자체도 기의 흐름이에요. 영적인 것도 다 기의 흐름인 거고, 기의 변환이고 움직임이에요. 근데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이제 뜨거운 기의 움직이는 거나 몸에 자극가는 거, 아니면 전자기장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것만 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느끼려고 해서 그 정도의 기인 거지, 기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하면 다른 것도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기라는 것을 이해해야 사람의 생각을 느낄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기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 지적인 성장에 맞는 정도의 그 어떤 형상이거든요. 에너지라고 했으면 에너지밖에 느낄 수 없어요. 근데 정보로 알면 정보로 느낄 수 있어요. 연습이라고 하셨는데 연습하면 어떤 연습이에요? 느끼는 연습부터 해야겠죠. 감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언어로도 느끼던가, 시각적으로 느끼던가, 청각적으로 느끼던가, 그런 것도 해보는 것도 되고요. 우선 피부 감각부터 시작해서 시각, 언어 감각, 그 외에 다양한 그렇게 연습을 해나가야죠.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한참 후의 일이겠죠. 해석이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언어 능력이라는 건 그냥 기를 느낄 때 피부로 느끼는다 생각하는데, 그건 기초적인 거고, 머리로 느끼면 언어가 떠올라요. 생각이 떠올라요.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러이런 말, 저런 느낌, 저런 단어, 의미에 해당하는 말들,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그러니까 머리에 떠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라는 건 가슴으로 들어가면 감정이 일어나고, 머리로 들어가면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과 머리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연습해야 되는 거죠. 어디로 들어오게 하고 어디로 거치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시각적인 현상이 되고, 코로 들어오면 냄새가 나고, 귀로 들어오면 소리가 들려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기의 현상이에요. 기라는 것은 또 이렇게 말하면 세상 움직이는 하나의 운의 흐름인 거죠. 흐름이에요. 세상이 변해가는 그 변화예요. 그 변화를
어떤 감각으로 느끼냐에 따라서 어떤 감각으로 변환돼서 내가 알게 되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에 대한 좀 더 광의적인 해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설명한 거를 옛날 사람들 이게거나 아니면 원래는 신이라고 설명했어요. 기라고 하면 상당히 지금으로 말하면 유물론적이라고 해야 되나? 감각적인 면이 많이 있는 편이기도 해요. 근데 정신적인 면으로 설명할 때는 신이라고 해요. 같은 건데 좀 정신적인 면 그쪽으로 치우쳐서 설명하려고 할 때는 신이란 말 쓰고, 감각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현상적인 면으로 물리적인 현상적으로 표현하려고 할 때는 기란 말을 쓰고 이렇게 구분해서 써요. 그리고 같은 건데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한다고요. 정이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또 기보다는 더 물질적인 거죠. 수액이라든가 피, 정혈 아니면 그 물질 그 자체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정이라고 해요. 과거 사람들은 물질이란 개념이 없어요. 정이라고 해야 돼요. 고체, 액체 이건 정이에요. 옛날 사람은 고체, 액체란 개념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고체, 액체, 기체의 개념은 없어요. 그냥 다 물이에요. 물처럼 상황에 따라서 고체가 되기도 하고 액체가 되기도 하고 기체가 돼요. 그래서 요즘은 그 고체에 해당하는 거거나 아니면 다른 물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좀 더 어려운 개념을 써가면서 물질이나 그 사물에 대한 개념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식의 개념은 옛날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다 정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현대 그리고 지금 방금 그런 식으로 시간을 상당히 짧게 절취해서 느끼기 때문에 더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거나 그 현상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려워요. 옛날 사람처럼 좀 더 시간을 길게 보면 사물을 변화하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사물을 시간을 길게 보면 10년, 20년 정도가 아니라 100년, 200년 정도로 길게 보거든요. 이때 어떤 한 사물이 100년 동안 버티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이 건물도 이후 20, 30년 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재건축 시켜서 다른 걸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분명히 몇십 년이 지나면은 다 바뀌어서 다른 걸로 변해갈 텐데, 고체라고 해서 그렇게 단단하게 보거나 좀 오래 지속된다고 하거나 그 한계성에 대한 느낌이 많이 달라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서 그래요. 시간이 수백 년을 염두에 두고 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그냥 변화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요즘처럼 시간을 짧게 잘려서 보면 변하는 것보다는 변하지 않는 게 더 많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물질에 더 쉽고 간단한 것에 집착하잖아요. 유행에 집착하는 건 그 유행이 한 번이 지나간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유행하는 것에 더 지금 당장 느끼는 감각,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욕구의 충족, 이런 것에 더 관심 갖게 되어 있잖아요. 시간을 좀 더 상당히 짧게 보고 있는 거죠. 그것도 지나갈 건데 금방 눈 깜짝할 새 지나가. 1, 2년 동안 유행하는 거 옛날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빨라요. 체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은 1, 2년이 아니라 한 달 유행하는 것도 체크해요. 근데 옛날 사람은 한 달 유행하는 건 체크가 안 돼요. 그냥 밥 한 번 먹었는데 한 달 지나가요. 옛날 사람 입장에서. 근데 요즘 사람은 밥 한 번 먹는 동안 별걸 다 해요. TV도 봐야 되고, 인터넷도 해야 되고, 카톡도 날려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밥 먹는 시간에 너무도 많은 일을 해요. 그만큼 요즘 사람들은 엄청난 시간의 속도에 살고 있는데, 그만큼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빨리 많은 것을 한순간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은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옛날 지식이나 옛날 책을 읽을 때 염두에 둘게 그거예요. 옛날 사람들의 시간 관념이 요즘과 달라가지고 설명하는 것들이 좀 그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잘 읽어봐야 돼요. 시공간적인 개념이 다르거든요. 옛날 사람과 지금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데 상당히. 근데 그걸 간과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새로운 학문을 내야 돼요. 시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시공간에 맞는 학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옛날 그 경전이나 옛날 책에 있는 거 내용이 다 틀려요. 그래서 맞지가 않게 돼요. 우리하고는 시공간이 다르거든요. 시공간 이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번역하고 지금에 맞게 재해석해서 설명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못하고 있죠, 사실은. 그걸 했으면 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우리가 옛날과 어떻게 다르고 동서양이 어떻게 다르고 내가 남과 어떻게 다르고 뭐가 다르고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건 내가 성장하고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기초체계예요. 이 기초체계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남다른 사람이 되고 남다른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렵나 이 내용이? 제 설명이 지식 정보는 별로 없어요. 그냥 지식 정보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라든가 남의 것을 이해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메타 지식이에요, 일종의. 이런 걸 이해하고 있어야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이론을 보면서 분석하고 이걸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건지 말지를 이해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이해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이론에 허점을 찾아내려면 내가 다른 근거, 기초 체계, 지식 체계가 있어야 돼요. 내 체계에서는 네 말이 맞지 않다는 걸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체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는 내가 지금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 넘어갈까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책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들 중에서 기와 선생님 같은 말이 정, 그 다음에 형, 그다음에 사물,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좀 정리해 주시면 하시는 것들이 공부할 때 상당히 많이 나오는 말들이라. 그래요? 요즘 사람과 옛날 사람이 많이 달라가지고 예전식으로 말하면 사물 그냥 모든 건 다 사물이에요. 존재하는 거 아니면 내가 느끼는 거 알고 있는 거 다 사물이라고 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냥 물이라고요. 물건. 의식도 물건이고 생각도 물건이고 귀신이나 뭐나 그리고 지식, 형의 상학적인 거 그거 다 물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걸 구분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체적인 거, 액체적인 거 이런 것만 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정신적인 거나 비형상적인 걸 물이라고 생각 안 하는 면이 있는데 그게 좀 옛날과 달라요. 옛날은 다 물이었어요. 인간도 물이에요.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건 다 물이라고 봐야 돼요. 이 천지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물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그냥 단순히 상호 영향이라고 말하면은 상당히 객관적인 설명인 건데 옛날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설명해요. 나한테 물이면 물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영향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귀신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 귀신이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분명히 귀신을 관계하는 존재잖아요. 그럼 나한테는 귀신은 물인데 이 사람한테는 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줄 요즘은 사람들이 얘기해 줄 때는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요즘 사람들한테는 물은 옛날 사람의 물과 다른 거죠. 요즘 사람한테는 보편적으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도 영향을 주고 너한테도 영향을 줘야 되는 이런 과학적인 설명을 해야 돼요. 나한테 보이는 건 너한테도 보여야 되고 나한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너한테도 일어나야 된다는 이런 객관적인 현상이 돼야지만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요. 옛날과 지금과 차이가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어떤 것을 쓸지는 사람 따라 다를 텐데 이것도 물의 개념을 어떻게 쓸지는
상대방이 뭐를 알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다르게 설명하겠죠. 그래서 옛날과 지금의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선택하고 말할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이라는 것도 물 다음에 그것이 물이라면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표현하고 어떤 식으로 관계하게 될 때 이 관계성에 해당하는 것을 형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식의 관계를 할 때 형상이 있어요. 형상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형상이라든가 객관적인 형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관계하는 방법이에요. 관계를 정신적으로만 했으면 나하고만 어떤 형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 상대방한테도 똑같은 형상이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나한테는 이러이러한 관계를 한다는 게 이런 형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형태형이요. 형태형을 또 이 사람 생각하면 이제 겉모습이라든가 또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물질적인 형상을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관계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빨간색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모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형상은 빨간색인 거고 네모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네모가 아니기도 하고 빨간색이 아니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형상은 다른 모양과 다른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형은 관계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사물을 보는 방법이거나. 그리고 정귀신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다 정이거나 다 기거나 다 신인데 어떤 관점에서 설명할지에 따라서 다른 거죠. 좀 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좀 더 물질에 가까운 식으로 설명할 때는 정이라고 그러고 기라고 하는 것도 물질에 가까운데 정보다는 좀 더 형이상학적인 면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있다고 해야 되는 부분은 기라고 뭐 대충 이렇게 이해하는 거기도 하는데 기보다는 좀 더 넓이가 그 범위가 넓어요. 정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면이 있는데 기부터는 그 객관성이 많이 떨어져요. 주관성이 상당히 강조된 면이 있어요. 신으로 넘어가면 객관성 자체가 거의 없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 차이가 있겠죠. 설명이 됐나요? 예?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네, 그게 정의해준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아요. 스스로 본인들이 사물을 볼 때 그런 식으로 본 적이 있어야 정리가 되는 건데 사물을 그렇게 보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정의해 줘봐야 그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물이 보이지 않는데 느껴지지 않고. 그러니까 단어 정의 이전에 사람들이 자기가 사물을 보는 방법부터 정의해 나가는 걸 해봤어야 돼요. 그걸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정의해 줘봐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정의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사물을 보기 때문인데 어쩌면 이건 제가 사물을 이렇게 보는 방법인 거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내 정의인 거지 여러분들의 정의는 아닐 수 있는 거죠. 정기신이라든가 뭐 다른 것들도 이건 내 정의예요. 또 만약에 의술에서의 정의와 또 아니면 뭐 다른 분야에서의 정의는 다르겠죠. 다르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 설명도 마찬가지로 보편적 설명은 아니에요. 제가 사물을 보는 설명인 거지. 입장이 다르면 다른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더 어려워지겠죠. 여기 신명 부분은 상당히 이제 그 물질보다는 물질에 상당히 많이 멀어진 그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이 되죠.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상분기가 되겠죠.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 사람의 그 지나온 세월을 감지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세상에 살아면서 고생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인정할지 안 할지 같아요.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현실을 떠나고 싶어 하거든요.
현실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게 물질에서 벗어나서 좀 더 형이상학적 면으로 형이 하학에서 형의 상학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해가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와야 신명이라든가 아니면 도에 관심을 가지거나 추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져가겠죠. 그러면 이제 읽어야겠죠. 신명 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쓰죠. 한때는 신명 난다는 말 많이 썼는데 요즘은 또 신명 난다는 말 별로 안 써요. 이제 뭐 말도 유행을 하는 면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돼. 한때 유행한 적도 있었던 말이고 자주 듣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한 거는 이게 제가 평소에 이런 상태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판단하거나 뭘 의도적으로 뭐 하는 면은 줄어들고 내 안에 의식은 아닌데 자아도 아니고 그 무언가가 분명히 행동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설명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서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읽어보고 이게 감이 잡히면 좋겠는데 감이 잡힐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글재주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상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알아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난 고민과 갈등, 번뇌로 힘들어도 내 심령은 항상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어.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 관습과 윤리, 관념에서 억눌리고 괴로워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여도 끝까지 밝고 언제나 날 이끌고 있었어. 이게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도덕적인 면이나 아니면 윤리적인 면, 아니면 가치관적인 것, 어떤 걸 판단해야 될 때, 이걸 판단해야 되나, 판단하지 말아야 되나 하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 기준을 자기 안에 들어가서 누군가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 안에서 우러나는 그 무언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할 수 있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있어요. 내 내면에서 뭘 원하는지, 뭘 요구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 욕구대로 생각하거나 욕망대로 행동하는 것이 되는데 만약에 욕망이나 욕구가 사회에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이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정말로 지나치게 이상한 욕망이 일어난다는 건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그건 욕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명의 욕망이라는 건 그런 윤리나 불법적인 거나 비도덕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있는 또 다른 힘이에요. 다른 힘이에요. 다른 욕망이에요. 옛날에는 순수하단 말 했는데 순수한 말 쓰기가 참 애매해서 별로 쓰고 싶지는 않은데 상당히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욕망과 좀 다른 욕망이에요. 그거보다는 더 이면에서 일어나는 욕망이라서 이걸 윤리, 도덕에 굳이 구애받지 않아도 되는 그 이전 무엇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선악 또는 도덕, 비도덕에 구애받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와 다른 이 욕망, 이 다음에 선악이 나와요. 그래서 선악 이전의 욕망이라서 이것을 느낄 수 있거나 이 부분을 획득할 수 있어야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 거죠. 아무리 더럽고 추한 상태이어도 모든 걸 정화하였고 도취하고 날 잊어가고 욕망의 분출을 가능하게 하고 내가 그 뒤에 숨고 도망쳐도 항상 든든히 날 이끌어 주었어. 술 먹지 않아도 멍하니 의식을 끊을 수 있고 선택의 딜레마에서 빠져도 항상 의심 없이 욕심을 보여주고 열정에 빠져 멈추지 않게 죽더라도 쾌락을 추구하는 공포적 희망을 품게 했지.
사람들이 이성적, 합리적, 논리적 판단을 고민하여도 내 신명이 흘러가는 것을 거스르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여도 상관없었어. 이게 그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나 해탈과 관계된 것도 되는데 삼매나 평소에도 삼매에 해당하는 그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도 돼요. 열반되어 있어요. 나의 어떠한 부분 아니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열반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의식이라든가 자아는 그 일부분이에요. 빙산의 일각 정도의 그 정도만의 의식인 거고 나머지 부분은 다 열반되어 있어서 근데 그 열반에 욕망이 있어요. 열반되어 있으면 욕망이 없어야 되는데 이 열반도 욕망을 일으켜요. 근데 그 욕망이라는 게 사회적 욕망은 아니라고요. 사회적 욕망으로 번역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흘러요. 그건 이 세상에 구현되어 나오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가서 다시 이 세상에 나오는데 이 텀이 있어요. 이 텀이 상당히 깊거나 넓어요. 이 과정에 나오는 이것을 느껴본 적이 있거나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은 신명이라는가 마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거나 열반 삼매 그런 득도해서 들어간 그 세계 법계라든가 그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이게 삼매에 들어가서 다시 현실에 나오는 이 과정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과 같은 그 절단이 있어요. 상당히 길고 깊어요. 다시 자기 자신을 재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삼매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얘기는 한번 죽었다 깨어났다는 뜻과 돼서 그러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식의 설명을 해주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도 있는 거죠. 삼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내가 무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 세상에 나왔는데 그러면은 무에 됐다가 다시 유가 됐을 경우 왜 굳이 나여야 되냐고요. 다시 다른 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적이 맞잖아요. 죽었다 다시 태어났는데 그러면 다른 내가 되어야지 왜 다시 나예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삼매에 들어갔다가 현실에 나오는데 나오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내가 아니라 그 이전의 나로 변해가는 이 과정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네. 몸이 재구성되는 건데 네. 삼매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 신체 의식에 대한 부분을 다시 내 의식이 그걸 의식화시키려면 내 몸이 재구성돼야 되는데 그 재구성되려면 내가 여태까지 쌓였던 그 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 습이라든지 아니면 그 본의에 맞지 않는 내 형성된 자의식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다시 그 본래 자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끔 몸이 재구성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과정 이렇게 쉽게 되는 그렇게 어려운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힘들죠. 그 삼매 들어오는 자체가 힘들거든요. 열반되기가 힘들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열반이 됐다가 삼매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 본인으로 이제 다시 깨어나는 그 과정들 중에서 그러니까 다시 나 스스로를 형성하는 이 과정들을 세분해서 지켜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방법에서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있었으면 많은 깨우침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요즘식으로 말하면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무의식의 형성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발 물러날 수 있어요. 나의 운명, 내가 살아가는 과정,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나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내 삶이 나의 너무도 작은 부분이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는 더 많은 가능성과 더 많은 세계와 더 많은 것이 있는데 겨우
요만큼에 해당하는 나밖에 형성될 수 없다는 이 현실의 한계성이요. 이 한계성이 왜 생기는 거고 또 한계성이 왜 생기는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 한계성이 벗어날 수 있거나 이 한계성이 다가 아니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많은 재료가 필요한데 굳이 이 재료 써가 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많은 가능성이 다른 재료들을 본 게 돼요. 이걸 봤다는 얘기는 다음엔 그걸 쓸 수 있다는 뜻도 돼요. 아는 건 사용할 수 있어요. 지식을 사용할 수 있거나 행동할 수 있을 때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 걸로 획득할 수 있는 힘을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윤회를 벗어난다는 개념은 윤회를 벗어나서 해탈해서 윤회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윤회의 힘을 알고 윤회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윤회의 한계성을 이해하라고. 어디까지 윤회고 어디까지가 윤회 아닌 거고 왜 윤회가 가능한 거고 왜 윤회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윤회를 안다면 윤회를 제어한다는 뜻이 되는 거지 윤회를 벗어난다는 게 아니라고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을 때 벗어난다는 개념이 되는 거라고요. 단순히 벗어나는 거에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벗어나지 못하거나 그것에 집착되어 있는 것이나 그런 의미 아니냐는 거죠. 내가 담배 끊어야겠다고 애쓰는 건 담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담배 끊거나 말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힘을 갖는 게 오히려 담배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윤회에 벗어나야 된다고 집착하거나 윤회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서 존재하는 따로 된 존재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아니면 윤회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 윤회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윤회와 상관없이 윤회가 뭔지 윤회를 내 의미대로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오히려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해탈이 된 거죠. 그러려면 알아야 돼요. 윤회가 뭔지, 삶이 뭔지, 그리고 이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알려면 결국 이 윤회 세계를 벗어난 상태를 가봐야 되잖아요. 이게 해탈이라고요. 해탈이 되어 봐야 다시 윤회에 들어오는 과정을 거쳐 가면서 그것을 윤회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고요. 불교에서는 일례가라 그러나요? 한 번 돌아와야 된다면서요. 왜 한 번 돌아오는 과정을 거쳐야 되냐고요. 근데 그게 한 번만 돌아간다고 되겠어요. 현실에 딱 오니까 오히려 더 네, 그렇게 기술적으로 질문해버리면 설명을 더 해야 되는 게 그거 있어요. 한 번 와서도 한 번 경험한다고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것을 모르면 이걸 또 몰라요. 해탈 100번 해봐도 이거 몰라요. 왜냐면 과거 경전책 읽어보면 이런 설명 안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게 또 재밌는 게 그래서 그게 좀 이걸 써준 이유구나. 그 이후에 제가 지금 한 말들은 어딘가 또 책에서 썼거든요. 써준 이유가 그래요. 아무리 열반을 10번 경험한다고 100번 경험한다고 해도 이걸 몰라요. 이러한 것을 경험해야 되고 그래야 자기 자신을 더 이해하거나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이걸 경험할 수 있어요. 이해한다는 그저 한 발 더 나간다는 열반에서 끊는 게. 네. 10번, 100번 해봐야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사건을 본다고 해서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 사건을 이해하는 어떤 방법과 관점이 있어야 그 사건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해탈도 마찬가지예요. 해탈에서 돌아오는 거 아니면 해탈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있어야 그 해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생겨요. 그냥 해탈만 한다고 해탈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애매한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그러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비판하는 것도 있잖아요. 철학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해석한 거지 정말 그 사물이나 사건을 이해한 건 아닌 게 되지 않냐고 이런 식 비판이 있어요. 철학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모르고 들어가 보라고요. 네가 뭘 할 수 있는 거냐. 알 생각이 없다는 것도 있어요. 아예 무지의 상태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불교에 그런 개념이 있고 깨우침에 있어요. 그런 개념이.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전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지식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건 아니면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는 거지. 신선하잖아요. 아니죠. 신선한 것도 지식이에요.
어쨌든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경험.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도 지식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무지의 상태에서 열반이나 어떤 사건을 봐야 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지식이에요. 이걸 알고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바로 이제 선종에서 얘기하는 지금 여기에, 아니면 있는 그대로, 그리고 기회로 살고 있는, 현실 있는 그대로 항상 지금의 순간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준비된 거와 준비되지 않는 거, 어떻게 준비할 수 있고 어떻게 준비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분별해야 그걸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장 차이인데도 엄청난 차이가. 네. 그래서 항상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설프게 알면 그건 알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항상 견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지혜를 중시하잖아요. 반야를 중시하는 이유는 모르는 건 깨우친 게 아니에요. 설명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깨우친 거예요. 불리문자는 배운 사람한테 하는 말인 거고, 배운 사람은 불리문자가 되지 않아요. 문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자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문자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쓰는 거나 쓰지 않는 거나 그걸 제어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는 뜻이 돼요. 항상 그런 의미가 돼요. 갈수록 첩첩 선중이잖아요. 어떻게요? 그렇게 돼 있는 걸. 한 곡이 넘어갖고 아 이제 좀 세상을 알겠다 그러면 네, 그 얘기는 네가 뭔가를 알았다고 생각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지 뭘 안 건 아닌 거 돼요. 그렇게 해서 해석이 되죠. 항상 자기가 본 것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고. 감정과 이성 둘이 무엇을 하든 내가 있을 곳은 그 어디도 아니고 그 일관적 힘뿐이었거든. 항상 때론 상식에 때론 신명에 내 자신을 맡기면 편한 대로 있었지. 하지만 주로 난 신명에 의지하고 싶어. 이것이 내 근원이고 본래이고 돌아갈 고향이니 앉아나 서나 언제든지 난 의식을 잃었고 그때 난 신명으로 스며들어 갔었어. 일관적인 힘이라 그러는데 이게 저 내적, 저 깊은 어딘가에도 계속 흘러가는 유지되는 그 무언가의 힘이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걸 뭐 베르구성의 뭐 지속이나 이런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그거와 좀 달라요. 다르다는 게 지속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말하는 지속은 좀 낮은 수준이에요. 더 깊은 거거든요. 불교들 말하면 아래아식 너머에 있는 건데 그걸 단순히 지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이 신명이 이게 자기 혼자 해서 자기 안으로 해갖고 그 하는 것도 있지만 주위 분위기에 저기에서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거나 이렇게 해갖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신명으로 들어가는. 그걸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어야 돼.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냥 이거 신명은 아까 말한 지속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열반까지 얘기했으니까요. 열반까지 신명이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열반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공회까지 가면 신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열반과 공은 좀 다르거든요. 그 이 신명을 혼자서 하셨냐고요? 아니면 예를 저요? 아니 이거 쓸 때. 이거 쓸 때요? 예. 이 저 혼자 말한 하는 내용이 예. 예. 그 개인이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신명으로 들어갔다 이런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자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이랑. 그러면 그 분위기에 취해서 신명으로 또 들어가는. 아니요, 그냥 아무 때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여기 일본에서 얘기했으니까 생활과 다르게 이런 경험 저런 경험과 상관없는 상관없이. 예, 전혀 상관없는 그 이면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러니까 그게 이것도 깊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적 깊이, 심리의 깊이. 근데 이걸 이제
처음에 이때는 시작이니까 이렇게밖에 안 썼는데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쓴 게 있는데 심층에도 여러 층이 있고 그 층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천이라는 개념도 써놓고 또 계제란마저 쓰고 하는 게 다 신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깊이가 다른 신명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3단의 신명과 5단의 신명은 다르다고요. 다 신명인데 깊이가 다르다고요.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들어갔냐는 다르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깊이요. 3단만 돼도 일상생활과 상관없는 깊이 들어가 있는 신명이에요. 일상생활은 그러니까 층층 깊이 있는데 일상생활은 상당히 그 낮은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바다로 얘기하면 파도가 움직이는 수준에 그 해당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그 파도와 상관없이 고요한 곳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다의 깊이라는 게 상당히 깊잖아요. 수천 미터 뭐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지속이라는 건 그 한 단계의 미치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아까 말한 일상적인 그런 얘기하는 것도 그 정도에 해당하는 신명일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것도 넘어가서 있는 그 신명. 어느 정도의 깊이에 있는 신명까지 체크할 수 있느냐가 어느 정도의 계제나 어느 정도의 깊이의 심층을 느끼느냐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 깊이를 이루어낸 만큼 수련에 의해서 이루어낸 만큼 뭐라고 해야 되나? 성장한 거라고 해야 되나? 자기 것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기 거야. 또 그게 윤회와 다른 자기가 된 거예요. 겉모습은 윤회에 걸려서 윤회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 이쪽 세계 한계에 내 살잖아요. 근데 그 이루어낸 자기 신명 깊이 이 부분은 윤회와 다른 부분이거든요. 자기가 획득한 자기 모습이에요. 자기만 이루어낸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그 어떤 존재도 뭐라 할 수 없는 자기 세계야 깊이요. 그걸 말하고 싶어 했던 거죠. 이게 당당함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루어낸 내 깊이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당당할 수 있고 떳떳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자기 힘이요. 왜냐하면 이거는 윤회 세계도 아니고 이 뭐 현실 세계도 아니고 어떤 세계도 아닌 자기만의 세계예요. 그럼 이 세계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데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아까 얘기했잖아요. 윤회에 벗어나는 게 아니라 제어할 수 있고 아니면 자유롭게 되는 걸 말한다고요. 자유롭다는 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든 안 하든 그건 내 선택에 의한 거고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건 자유로워서예요. 그래야 보살이 돼요.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이 세상에 관계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해더라도 네. 그 신명 속에 계속 있을 수 있고. 네. 상관없어요. 자기만이 알아요, 그건. 내가 계속 일상생활에도 그 신명과 같이 있다는 것은 혼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딱 브레이크를 건다면 어떻게요? 너무 오버하지 말라. 너나 하지 말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흔들리지 않거나 당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미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러니까 부등심이라고 불교에서 써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안 흔들냐면 내가 깊으니까요. 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아요. 휘둘려도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오뚜기라고 설명한 것도 있잖아요. 위는 움직여요. 그런 것에 그렇게 외부에서 주는 영향이나 외부에서 오는 태클에 의해서 위는 흔들려요. 근데 밑이 안 흔들린다고요.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건 내가 이루어낸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심을 잡아줘요. 근데 위에서 어쨌든 휘저어갖고 너 막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좀 기분에 가지 않나요? 상하면 어때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가능한 게 이 깊이를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등등이나 이런 거 썼을 때 보면은 깨달으면 아프지 않거나 깨달으면 감동도 없거나 그런 거 휘둘리지 않거나 완벽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깨달은 사람은 아파서 죽겠다고요. 아픈 건 그냥 아픈 거고 힘든 건 그냥 힘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왜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깨닫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탐진지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거기 굉장히 집착하잖아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집착할 관심 필요가 없어요. 없으니까. 왜냐면 중요한 건 이 겉에 드러나는 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낸 그 뒤에 그 어떤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백이에요. 일종의 그냥 속된 말로 하면 백이 있으니까. 그럼 그것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요? 항상 그 부분이 있다니까요. 항상 내 백은 백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된다고. 그 백이 있다는 거 아는 거는 어쨌든 당해봤다는 얘기야. 이 얘기가 좀 틀리지 않아요? 선생님 일상생활에서 계속 당하고 이걸 있잖아요. 쓰신 거잖아요. 응? 아니, 당해봤다는 거, 일상생활이 흔들린다는 걸 경험한다는 뜻인가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 누가 저기에서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때 이게 이 소위 말하면 열반의 세계고 부동심의 세계다. 저기 할 때 그 판단의 요소에 있어서 그 시험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상처를 받든가 저기를 해서 더 깊이 가서 또 그거에 대해서 또 흔들리지 않는 상황을 또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네, 그 피드백은 계속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네,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심층으로 들어가는데 계속 경험한다는 게 해보면 재밌어요. 그렇게 재밌어요. 생각보다 뭐 맞아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좀 번거로웠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해보면 재미있고 나중에 익숙해져요. 그러면 자동으로 되거나 별로 이렇게 심각하지 않거나 뭐 쉬워요. 거기에서 경험을 했다는 네, 해야죠. 경험하니까 그걸 내가 자신을 가질 수 있는 거지. 네, 경험 안 해보면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일종의 잘못하면 신앙이 돼 보이잖아요. 맹신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지 하고 믿는 거하고 내가 직접 체득하고 경험한 다음에 얻어낸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경험하고 체득해야죠. 그러니까 마치 어린애가 걸으려고 그러는데 걸으려면 당연히 넘어지고 네, 그 과정은 있어야 돼요. 또 당연히 있고 항상 있어요. 그건 해결되지 않아요. 항상 다치고 항상 아파해요. 다시 들어가서 번뇌하고 갈등 네. 일어나죠. 계속 그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갈등하라고요. 번뇌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사라지면 깨달음이 떨어진 거예요.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해요. 번뇌 없거나 갈등이 없거나 힘든 게 없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잘 가다가 발 걸려서 넘어지면 굉장히 아니요, 잘 가지 않아요. 항상 잘 가는 일은 없어요. 항상 현실에 충실하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어제도 잘 됐으니까 오늘도 잘 된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 간단 말을 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잘 가는 게 이상하게 보여요. 잘 되면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도로가 너무 잘 닦여도 안 돼. 그러니까 그 번뇌 없으면 안 된다고. 나태해져요. 잘못하면 나태해지는 것도 경계해야 돼요. 항상 자기가 무엇에 길들여져 가고 있거나 무엇에 습관되어 가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태해지고 그러면 퇴보돼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증분, 증자증분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항상 증거해야 돼요. 증명해야 되고 다시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항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요. 깨어있으란 말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항상 깨어있어야 되거든요. 선생님,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제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질문하시면서 계속 질문하셨던 게 이런 거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희 불교에서 70, 80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 시기 깊어질수록 맑아질수록 그 미세망령이 계속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떤 하나씩 번뇌를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깊게 들어가면은 그 속에 남아있는 아주 미세한 것들이 남아있어서 그런 게 뭐 걸려서 또 다시 한번 자기가 또 그걸 걸린 걸 또 알게 돼서 또 그걸 넘어가게 되고 그걸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면서 지금
그러면서 느끼는, 본인만이 느끼는 약간의 고요함이 있는데, 뭔가 묵직하고 고요함? 그런 거를 신명이라고 좀 표현하신 건지. 네, 우선은 그 고유함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사람마다 다르긴 다르다 하더라도 고유함이 있다고 하고 그것이 신명을 하고 그게 맞죠. 네. 불교에서 번뇌가 그러니까 미세망념이 점점 덜어져 가는 걸 깨우침에 그 나아가는 거라고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불교에 써있는 게 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하는 거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많은 부분은 제가 불교에 있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보면 사실 불교만큼 써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게 그렇긴 해요. 어디까지? 사람들이 따지고 묻고 해도 난 아무것도 모른다 했지. 그저 난 모든 것을 잊고 없는 모든 것이 어둠일 뿐 아무것도 구분되지 않는 신명으로 있을 뿐이었는다. 신명이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으로 지내온 세월을 모두 망각한 것은 아닌 듯하고 행복과 꿈이 무엇인지 아는 듯했어. 언젠가 내가 어떤 경지에 다다랐을 때 처음으로 신명이 웃는 것을 기억해.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그때 그 밝고 따뜻한 신명도 안다고 생각했지. 모든 것을 알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 또 한 번은 신명이 우는 것을 보았는데 서러움이 흑받치는 그 멈출 수 없는 눈물을 감당하기 힘들기도 했어. 항상 일상의 선택과 사회생활로 신명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겉은 그럴 뿐 난 항상 신명으로 아무 구분과 이유도 모르고 모든 가치관에서 벗어나 있어. 가치관, 이건 참 중요해. 근데 이게 앞에서 설명하는 신명과 지금 이 부분의 신명은 다른 신명처럼 되어 있어요. 이건 인격적인 면을 좀 쓰고 있는데 이건 구분했어야 되는 건데 이 당시에는 제 지적 능력이 딸려서 이걸 구분 안 하고 그냥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신명은 하나의 현상적인 면에 해당하는 거고 뒤에 신명은 인격적인 면을 좀 부각한 게 돼버리는데 그래서 뒤에 있는 거는 좀 낮은 수준의 신명이에요. 인격적인 면을 드러냈다는 얘기는 사회생활, 현실 생활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가치 구분을 하고 있는 어떤 신명이 되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내 안에 자아 외에 또 다른 자아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걸 뭐 어느 곳에 원신이라고 하든가 다른 뭐라고 하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인격, 또 다른 그 무엇이 있어요. 내 자아 말고 또 다른 자아. 딱히 있다기보다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겐 여러 인격이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도 혼백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중으로 있는 거라서 여러 인격이 한꺼번에 있는데 이걸 여러 인격이 한꺼번에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있어요. 있을 뿐만 아니라 수련이 진행될수록 하나씩 더 생겨요. 소두천이라든가 뭐 내주천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만 할 수 있어도 하나의 그 인격체에 해당하는 그 형상, 혼이라고 해야 되나 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이제 원래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은 내주천이 이루어진 후 얼마 지나서 유체이탈 이상한 걸 경험하게 돼요. 이제 초보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민하면 경험한 적도 있었을 텐데 아마 해요. 사람마다 다 똑같이 어느 수준은 좀 다를지 몰라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맥이 일어날 때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중맥이 열릴 때쯤 아니면 임동맥이 열린 지 얼마 이후 시간은 정확하게 언제일지를 모르겠지만 그 어림에서 유체이탈 아니면 혼이 나가는 것 같은 현상 그런 정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돼요. 왜 경험하게 되냐면
몸에서 다른 인격적인 힘이 생기고 그 힘이 생긴 그 존재가 나름대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 성장한 만큼의 인격이 생기고 또 하나 성장하면 또 하나 성장한 만큼의 인격이 생긴다고 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그냥 정령이에요. 어떤 사물이든 정령이 나타나요. 오래되면 도깨비처럼 하나의 정령이 형성되는데 이건 자연적인 형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 안에서 정령이 형성돼요. 그런데 인간은 시간이 흐르는 거나 그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어서 하나의 깨우침, 하나의 성장, 하나의 그 지적인 그 성취만으로도 정령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특이한 존재인 거고 우주가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오랜 세월 집약된 그런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인간에게 우주 자체가 집약된 거라서 인간에게는 시간을 초월해서 정령을 만들 수 있는 임의대로 그 능력이 함양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낸 첫 번째로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위대한 것을 이제 바른 몸이라고 했죠. 이상한가? 그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 이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몸 안에서 저절로 형성되는 거예요. 다만 자기가 모르는 것 뿐이죠. 아니, 정령을 형성하는 거. 네, 몰라도 돼요. 아니 나무가 오래되면 나무에서 정령이 일어나는데 그 나무가 지가 안다고 일어나나요? 몰라도 일어나잖아요. 그와 똑같아.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 어떤 물건이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그거 시간 지나면 뭔가 그 안에서 형성이 돼요. 그걸 뜻해요. 근데 인간은 그런 거 상관없이 의식적인 것으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힘, 그건 알아야지. 알고 할 수도 있고 몰라도 되기도 하고 그래요. 알고 하는 것이 더 좋고 또 알고 하는 것이 해야 질적으로 나은 존재가 되는데 그게 바른 몸이라고요. 그 이전에는 모르고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알고 제대로 만들어진 것을 이제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수도의 하나의 원리이기도 해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수도하는 거죠. 이런 원리라는 것은 내가 변형,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내 자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육체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다시 다 뒤져야 되는 건데 이 안에 있는 정신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죽지 않고도 항상 어떤 변화에 의해서 다른 내가 만들어지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한다는 게 지식으로 말하면 어떤 지식의 성취가 있다고 하면 머릿속에서 뭘 외우거나 뭘 이해했거나 어떤 견해가 생겼거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지식, 제가 쓰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수도에서 말하는 지식은 머리가 하고 있는 작용을 지식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전체가 새로운 내 자신이 만들어진 걸 말해요. 하나의 탄생을 얘기해요. 그걸 속된 말로 하면 혼이 하나 생긴 거예요. 혼이 하나 생긴 걸 지식 하나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몸이 하나 생긴 거죠. 몸이 하나 생긴 걸 지식 하나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머리적인 이해나 외움, 견해로 가지고 그 지식으로 말을 하면 그건 다른 식의 정보이거나 다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지식은 내 혼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인격체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내 운명은 또다시 변하고 아까 말한 그 깊이는 또 달라질 거니까요. 변화시키고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서 그래요. 내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머리에서 일어난 작용 가지고 지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지식은 내 근본이 변해야 되는 문제예요. 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경이요? 몰라요. 경을 하도 이런 뜻 저런 뜻으로 유학자들이 쓰다 보니까 뭘 말하는 건지 저도 애매해서 잘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개념이.
주의무적이라고 했던가 경을.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행궁이라 아니면 예법이라 그건 그렇게 외부의 규칙적인 패턴을 이용해서 내면을 바꾸기 위한 방법을 쓰는 게 경인 건지 그렇게 이해한 적도 있었는데. 경이라는 게 워낙 다양한 의미로 사람들이 많이 가져다 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딱 경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드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해하는지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걸 기준을 못 정하겠어요. 공부하는 방법에 내부에서 일어나서 외부로 나오는 방법과 외부에서 외부를 이용해서 내부를 바꾸게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있게 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마음으로 몸으로 들어가거나 몸으로 마음으로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나오는데 경이 몸에서 마음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 같긴 한데 그걸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교는 상당히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면이 치우친 게 예법이잖아요. 행동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미리 외부에서 주입하고 강요해서 그 사람의 성격과 내면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행동을 오래 하면 착한 사람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먼저 착한 게 뭔지 스스로 깨우치게 해서 착한 행동을 하게 하는 거는 내부에서 변화로 외부로 나오게 하는 거고 착한 행동을 하게 해서 그것이 버릇들어서 내면도 착한 욕망이 일어나게까지 하는 게 외부의 행동의 강요로 인해서 내부의 변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수련법은 이 두 가지 과정을 다 써요. 불교에서도 지계가 있고 뭐 그 여러 가지 그 금욕적인 게 있잖아요. 이게 외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외부의 행동과 욕망의 통제를 이용해서 내부의 욕망과 감정의 생각 이런 것을 변형시키고 바꾸기 위한 방법을 쓰는 거고 또 반야나 깨우침이나 이치 이해를 시켜가면서 내부 변화를 일으키게 해서 옳은 행동을 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보리라고 해야 반야나 깨우침으로 하는 말들이 그러한 거고 그렇게 항상 어느 수련법이든 이런 두 가지를 다 써야 돼요. 어느 하나만 쓰면 그 수련법은 좀 치우친 거죠. 하나밖에 모르는. 근데 유교도 뭐 오래된 거고 똑똑한 분들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다 있어요. 경은 아마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거라고만 이해하고 있지 그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야 지금. 항상 이건 해드렸나? 사람들이 사물과 사건의 좋고 싫고를 정하는 그 기준이야 하지만 난 그런 것이 별로 없었어. 다른 사람들은 이미 오랜 세월을 살면서 대부분은 정해져 있었지만 36이던 그때도 난 아무것도 정한 것이 없었어. 일상이나 사회생활이나 난 모든 게 생소하게만 해. 분명 처음 보는 것은 아닌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어. 단어 의미, 말의 의미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해하는데 그래서 난 항상 말한 후 이것이 상대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블로그도 별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일반적 의미로 쓰고 있지만 어차피 내가 아는 의미와 그들이 아는 의미는 다르니 어쩌겠어. 한동석이 정명론을 말할 때 당연한 거야. 난 평생을 단어 의미를 연구했어. 하나를 깨달을 때마다 단어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내 말은 평생의 공부가 스며들었는데 이들은 말의 의미도 이해 못하는데 말이 뭐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한 번이라도 말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말이 뭔지, 말이 가능한 건지. 이게 좀 힘들어요. 깨우치는 건 좋은데 한 번 깨우칠 때마다 내 사고체계를 바꾸는데 이 바꾸는 과정이 상당히 또 어려워요. 자기 자신을 처음부터 재구성하는 건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전에는 이 말 뜻을 이렇게 이해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그게 그 말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 돼버리는데 그러면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거든요. 어제 나와 오늘 내가 다를 때 다시 나 자신을 정리할 때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도 많아요. 그리고 저는 집에만 처박혀 있어가지고 상당히 사회와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색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심했던 것도 같아요. 단순히 깨우침이나 도 닦아서가 아니라 집에만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세상이 생소한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랬던 것도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성격상 망각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망각을 시키려고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버릇,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얻게 되는 습관이라는 버릇 이런 걸 지웠어요. 많이 지워내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거나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가치관이나 윤리가 있는 인생관을 다 지운 것도 많거든요. 지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른 분들은 쉽게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상당히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전 지웠어요. 많이. 지식도 지우고 저것도 지워요. 지워야 항상 다시 공부하게 되거든요. 예전에 공부한 것도 지워내면 다시 공부해야 돼요. 예전에 행동하던 것도 익혔던 기술도 다 지워내면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우는 걸 많이 하면 재밌어요. 또 새로워지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어제 하던 방법대로 오늘 한다는 얘기는 지워지지 않은 거예요. 새로워지려면 생소해야 되는데 생소해지려면 본 적이 없었어야 돼요. 잊어먹어야 돼요. 망각을 해야 오늘 새롭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지식을 이해할 때 이미 내 이 지식을 알고 있다고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새로운 걸 안 할 수 없는데 모른다고 생각하고 보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봤다고 생각하거나 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다른 건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상당히 그 지식을 배우려고 할 때 항상 지우고 다시 시작하고 지우고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했죠. 그럼 제자리 걸음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지워진다고 하지만 어느 이상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내면에 보면 다 지워지지 않아요. 지워지는 것이 있고 지워지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건 왜 지워지지 않는 것도 따져본 적도 있고 그것도 지워보는 것도 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지워지는지 지워지지 않는 건 왜 안 지워지는지 그런 것도 구분하기도 했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어려워지겠네. 많이 혼나야지 되잖아. 에? 혼나는 거야? 네. 누구한테요? 사람들 대하는데 사람들이. 네, 뭐 그냥 눈치껏 행동하면 돼요. 적당하게 상대방 이게 마음 안 건드릴 정도로만. 그것도 요령이 또 하다 보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는 많이 힘들고 아니 내면에서는 혼란스러운데 혼란스럽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와 안에 움직이는 건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이게 여기 쓴 것처럼 그에 따라 난 이중적 감정을 가지게 돼. 이중적이야 많은 게 속마음하고 겉모습하고 많이 달라요. 어쨌든 상처는 많이 받았는데. 상처요? 꼭 그렇지도 않았어요. 성격의 문제, 상처 받고 안 받고는 낙천적이냐 낙천적이지 않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가 상처 안 받는 거 아닌데 상처 받아서 성격이 이렇게 변한 거죠. 제 성격 이상하잖아요. 네, 상처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또 상처 받는 것도 각오하거나 인정하는 거죠. 이 생에서는 상처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라서 상처 받아야 되고 그 상처로 인해서 내 생에 달라지거나 생을 살아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 상처가 다른 일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단순히 상처가 아닌 거죠. 고수가 됐군. 네, 그 정도는 이해해야 자기 운명의 흐름이라든가 명을 이해한다고 되거든요. 상처 받는다고 상처 받는 것만 보면 말 그대로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상처가 이후에 어떻게 변해가고 무엇이 될지까지 볼 수 있어야 그나마 공부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저도 공부하는 사람이 흉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힘들다고 나 상대 받았다고 좌절하면 안 돼. 어느 이상 좌절하면 이게 곤란하거든요. 이 군마산처럼 흉내내려면 상처 받아가면서도 그 안에서 상처가 뭔지 분별해야 되고 왜 그러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해야 되거든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할 줄 모르면 그게 또 계제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상처 받는데 어느 이상 상처가 들어가 버리면 자기 근본이 깨져버려요. 자기 근본이 깨지지 않는 만큼 상처받아야 돼요. 상처받는 것도 요령껏 상처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걸 가르치는 것이 조금 어려워요. 아파하는 선은 긋고 아파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웃기잖아요. 웃겨도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말 그대로 근본이 깨지는데. 자청하는 거하고 일반 생활하는 거 구분해야 되는 거죠. 사람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예? 이 부분 자청하는 거하고 생활하는 거는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구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기 싫어도 나중에 저절로 되기도 하는데 그때까지는 요령껏 해야 되기도 해요. 정말 도를 제대로 공부했으면 그 중심이나 그 깊이 있는 그 내 신명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미숙할 때는 흔들려요. 또 신명이 있다거나 열반에 한번 들어갔거나 이 정도 가지고 그게 확실하게 형성되지 않아요. 열반 세계가. 열반 세계도 이제 확고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이 일상생활과 깨우침을 도의 세계를 그러니까 진재와 속재를 구분하면서 해야 돼요. 뭐 새싹은 보호돼야 된다고 핑계 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그런 과정이 거쳐요. 나중에 홀로 견딜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다면 이제 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거나 홀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불태전 그래서 이제 또 불태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불태전은 어려워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불태전까지 된다는 건 상당히 요원한 문제예요. 만만히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태전까지 가는 건 글쎄요.